이게 바로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맛있는 에너지바가 등장한 그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먼지 같은 하루 성공 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먼지 같은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존 크럼볼트,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내일, 모레 진짜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성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겁니다. 네, 저자 존 크럼볼츠는 진로상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사람들이 특유의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생을 다 바쳐 연구했습니다. 공동 저자도 하버드에서 인간 발달 분야 학위를 받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스탠퍼드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앞으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류의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만 그만두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더 좋은 데로 이사 좀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여유도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네, 제가 진짜 늘 시작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바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걸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거든요. 신기한 게 사람은 불행이 딱 찾아오면요,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자신의 사고를 고정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마음에 안 드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이것만 일단 좀 해결되면,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때 이제 비로소 삶의 목적을 찾고, 그러면 그때는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이들이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은 없다며 멍한 눈을 방치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벗어날 때까지는 삶을 결코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을 고수하며 살아가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인생관은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고방식이라서요. 사실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들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인생관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막아버리는지,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도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 더 짚고 가볼까요? 우리에겐 C형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이게 C형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은 그겁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60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1990년 에릭슨이라는 33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고 안에서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은 없었고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괴적인 내면의 독백에서 빠져나오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암벽을 오르는 데 보냈습니다. 에릭슨이 진짜 유일하게 흥미를 느끼는 분야였고요. 그러다가 산악 자전거가 재밌어 보여서 곧바로 그걸 또 해버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산악 자전거 선수들은 체력 보강을 위해 에너지바를 주로 먹었는데요. 에릭슨도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에너지바 6개를 챙겨서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갔죠. 전체 거리의 3분의 1 지점에서 에릭슨은 이미 5개의 에너지바를 먹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너지바를 딱 먹으려는 순간에 진짜 역한 느낌이 나서 자전거 타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에너지바의 맛과 식감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참고 먹기가 어려웠던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체력 보강을 위해서 참고 먹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에릭스는 레이스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도넛 한 상자를 사서 먹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도넛처럼 진짜 너무 맛있어서 6개 한 번에 다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바는 못 만드나?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맛있는 에너지바가 등장한 그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마침 에릭슨의 어머니는 굉장히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에릭슨은 어머니의 빵집에 엄청나게 가끔씩 들를 정도로 어머니가 하는 일에는 진짜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요. 에너지바 관련해서 딱 떠오른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진짜 뭐라도 할 게 없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릭슨은 어머니가 마침 빵집을 하고 있었네. 상황이 갖춰졌잖아. 나는 주변에 그런 여건 자체도 없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에릭슨이 자기 생각을 그냥 흘려보냈으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빵집을 하고 있어도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 생각을 그냥 쓸데없는 생각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기회가 보인 거니까요. 에릭슨은 곧바로 어머니 옆에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빵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묻고 물어가며 반죽을 수도 없이 망치고 믹서 모터를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주걱을 500번도 더 부러뜨려 가면서 그냥 한 겁니다. 반년,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왔어요. 가공하지 않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면서 10개를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러니까 맛있는 일반 쿠키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에너지바가 탄생한 겁니다. 그는 곧바로 대회 때마다 자기가 만든 에너지바를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다고 하죠. 결국 그는 영양 보충용 에너지바 클리프바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50억에 가까운 돈을 줄 테니 회사를 매각하라는 제의도 거절한 그런 기업의 오너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루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보면요, 우리는 걱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기회가 와도 못 봐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변화는 뭔가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나를 가로막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스탠퍼드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 직장에 다니지만 이 직장은 정말 별로라고 하면서 밤마다 억지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 따면 내가 이 회사 관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스케줄 관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수험생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말하죠.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시도라도 해보면 되잖아. 이 대답을 들은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감히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뭐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역시 타인의 조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진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기회가 보였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요? 방법이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정신분석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말합니다. 제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인 경험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반려견이랑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초콜릿을 먹는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거예요. 다만 핵심은요,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3대 1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야 돼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 싶으시죠? 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긍정 비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요, 그 비율에 따라 티핑 포인트, 즉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요,
부정적인 기분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행동도 너무 뻔한 쪽으로 굳어버리고요. 그게 뭐든 무슨 제안을 해도 부담을 느끼고 가끔은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긍정 경험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긍정적인 기분에 힘입어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행동이, 생각이 창의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에릭슨은요, 연속으로 10개를 먹어도 맛있는 에너지바를 언제 만들 건지 계획하고 모든 과정을 다 파악해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다만 평소에 자신의 긍정 경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에너지바를 만들어도 되겠다고 어쩌면 누군가는 상상도 못한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회사 진짜 거지 같다고 외치면서 퇴근을 해서도 그야말로 하기 싫은 자격증 공부로 자신을 다그친 어느 회사원은 직접 무언가를 해보라는 지인의 제안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3대1의 비율로 긍정 경험을 더 쌓아보세요. 그러면 생각과 행동은 알아서 바뀐다고 저와 저자는 둘 다 정확히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충분히 겪으면요, 사람이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셀프 한계가 지워지고 해보자,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직접 뛰어들게 되겠죠. 이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반대로 긍정 경험,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시니컬한 태도, 무기력한 느낌에 빠지면 당연히 뭘 하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요, 계속 피곤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있으니까 기회가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기분이 제 아무리 강해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언제든 새로운 생각,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다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끌리는 그 무언가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릴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명확하다.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 있다. 그걸 기다리다간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해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해답은 단순하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좋아지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네, 여러분, 저자를 찾아온 메디슨이란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로스쿨 진학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게 점점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녀는 긴장한 탓에 심지어 몸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사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애초에 그녀가 로스쿨 진학을 고려한 이유는요, 장래가 유망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로 일하는 친척이 경제적으로 꽤 풍족하게 사는 걸 보고 부모님 또한 그녀를 막 부추겼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당사자는 이 법, 그리고 법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자기가 그걸 해내서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그들의 표정을 보는 거 딱 하나, 그거는 생각만 해도 좋긴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법률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히 끌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시험에 강한 편이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는 스스로의 예상, 그리고 뭔가 분석적인 업무가 본인의 꼼꼼한 성격에는 잘 맞을 거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공부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몸은 계속 지치고 마음은 걱정만 앞서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여성 사례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신기한 게요, 우리가 늘상 하는 고민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하는 그 이상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막 온 힘을 다해
끌리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손바닥 앞면을 보고 그래 앞면이 맞아 라고 말하다가도 혹시 뒷면은 어떨까 하면서 뒷면을 돌려보니까 또 뒷면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갈팡질팡의 연속이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한 열정이 없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변호사가 되는 게 얼마나 흥미로울지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데이트를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상대에 대한 나쁜 말을 꺼리면서 그 사람이 매너는 훌륭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한바탕 웃었다. 전곡이 찔린 듯 내면의 표현력이 억눌린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이 그녀에게 평소 즐겨하는 일이 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역시나 이러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엔 통 재미있는 일을 못해서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매일 밤마다 짜증만 나고 온라인 게임 진짜 잠깐 하는 걸 제외하면 재미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덧붙였고요. 연구팀은 그녀에게 학창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머리를 스쳐갔던 해보고 싶었던 일을 3개월 동안만 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뜻밖에도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였고요. 연구팀이 그때 일화를 물어봤더니 사람 목소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졌고 긴장도 풀렸고 아까 몸까지 다 굳어있던 사람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녀는 곧바로 영국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단 한 겁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영국 동호회에서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하죠. 연기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이 사람이 영국 동호회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는 뭐 즐겁게 연극을 하다가도 이내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또 좌절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내 진짜 삶은요, 서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메디슨은 연기, 연극, 동호회,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루트를 탔고요.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열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연기와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적성엔 꼭 맞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비처럼 앉아있던 원래 직장, 그리고 법률 공부에서 벗어나서요,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며 서비스하고 호흡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메디슨이 좀비처럼 앉아있던 그 직장, 거기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요,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부모님의 기대 어린 눈빛, 가족들의 기대 어린 눈빛, 이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인정 욕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려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C형 목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목표가 있다는 걸 순간순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탄하는 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고 행복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그 직업에 맞추지 마세요. 포인트는요, 그게 뭐든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요, 감탄은 따라옵니다. 그 루트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십시오. 사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다만 오늘은 제대로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표현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도 소개됩니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빗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도자기 공예 실험이에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50개의 도자기를 만들면 A를, 40개의 도자기를 만들면 B 점수를 준다고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최고의 작품 딱 하나만 만들어라 지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그룹은 그냥 양으로만 평가하고 한 그룹은 질로만 평가한 겁니다. 이 실험과 거의 유사한 사진을 찍는 실험 사례를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는 실험,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이번 실험, 최고의 작품은 모두 일단 많이 한, 그러니까 양에 집중한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작품의 질에 집중한 그룹은요,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정말 세밀한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 일부는 끝날 때까지도 한 점도 완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겼고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준비가 덜 된 것, 이걸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기고 계획만 세우기 바쁜 반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한계를 드러내야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생각하고 찾고 묻고 공부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또 만나고 그렇게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한계는 계속 팽창되는 겁니다. 한계가 고정되어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믿고 있는 가짜 한계니까요. 결국 완벽하게 하기보다 새로운 걸 재빨리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와 저는 또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세요. 네, 그냥 형편없이 하면 됩니다. 그 수많은 연기들, 예술 작품들, 천재적인 발견들 대부분은요. 수백 번의 형편없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스타벅스는요. 이태리 커피숍 따라한다고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페라 음악을 흘려보내고 의자도 없고 심지어 메뉴까지 이태리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손님들 만족도는 진짜 완전 바닥이었어요. 혹평을 받았습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캔머리 형편없는 시작을 진짜 탁월하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 여러분이 엉망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세요. 엉망인 초안을 쓰고 두 번째 안에서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하겠죠. 어설프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유쾌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또 얼마나 망칠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첫 걸음을 나아가 보세요. 그게 뭐든 21일 3주만 해보십시오. 여기 체스 초보 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모임에 나가 당장 테이블에 앉고 싶었지만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구해서 2달 정도 연습을 딱 했어요. 레벨 5쯤 됐을 때 이 정도면 게임에 참가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 실력을 좀 뽐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때 그 모임 테이블에 앉아 첫 대결에서 라이언은 진짜 이겼어요. 어깨가 막 한껏 솟아올랐죠. 그런데 두 번째 상대가 곧바로 그 기세를 꺾어버렸어요. 상대는 심지어 체스판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단번에 말을 척 내려놓으면서 체스를 뒀는데 이 사람한테 진 거예요. 금세 패하고만 라이언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매일 체스 영상을 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 라이언은요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처럼 보이길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그냥 최대한 많은 게임에 참여해봐야겠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체스판을 대충 보면서도 말을 척척 내려놓으면서도 이기는 그 사람이 라이언 본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뭐든요 당당한 초보자가 되십시오. 이 형편없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게으름,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사람들은 원래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초보자 포지션으로 일단 빨리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선택 가능한 행동은, 가능성은요 사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분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초급자 시절에 자존심 상하는 걸 또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하면서 부단히 가는 사람을 무시를 잘 못하죠. 왜요?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창피한 거? 그런 거 없어요. 형편없이 그냥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결과를 느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위 당당한 초보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제가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 먼저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소위 끌리는 거 먼저 일단 해야 하거든요. 불현듯 여러분 머릿속을 딱 때리고 간 그것,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것, 그게 뭐 엄청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그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표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나 싶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은 그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기회라는 게 딱 있으면 그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죠. 아무 직업도 없이 산악 자전거 타면서 에너지바를 먹다가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에너지바를 먹고 싶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직접 만들었는데 그걸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성공은요,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그렇구나. 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잘 해내고 싶잖아요. 이 생각을요, 밀어내셔야 합니다. 마음가짐을요, 당당한 초보자로 그냥 딱 두고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빠르게 배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일단 갖추고 시작해야겠다. 이왕이면 좀 더 전문가처럼 보여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빠르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0명에게 쉬운 문장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두 개 조로 나눴어요. 첫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이들의 지능이 좋다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거의 다 맞췄네. 반면에 두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엄청나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의 노력이 이 시험지에 다 보인다. 칭찬을 마친 후 연구진은 두 번째 실험으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 수 있다고 말해주죠.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앞서 풀었던 난이도와 비슷한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연구진은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의 90%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이 문제는 무려 2학년을 앞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 학생들보다 높았어요.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성적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 자체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구진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마지막 시험지를 건네줬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쉬운 난이도로 구성된 시험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감정을 쉽게 회복해서 처음 풀었던 시험보다 30%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아까 접한 어려운 시험을 실패해버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끝에 오히려 첫 번째 시험보다 20%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였는데도 말이죠. 실적, 숫자,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경쟁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보의 마음으로 배우려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을 실적, 경쟁, 등수로 평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만큼은 스스로에게 노력했음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잘 자야 한다.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스마트폰을 굳이 안 봐도 그날 하루가 꽉 채워진 기분, 만족감, 그 충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은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그 칭찬은요, 진짜 무조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어야 해요. 하루 동안 그 결정을 했음에, 그 시도를 해봤음에 노력했고 진짜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잘하면서 살면서 똑똑함, 스마트함,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대해 해주는 칭찬은 해주는 사람도 뭐 없고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잘 없겠죠. 그러니까 더 누가 막 마이크에 대고 말해줬으면 싶을 만큼 듣기에 기분 좋을, 설레는 단어와 문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반드시,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유연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노력에 대한 칭찬이 진짜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헬렌은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당시 그녀에게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면 어떠냐는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듣자마자 순간 헉 하는 걱정,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일단 하라는 문장이 생각났다고 해요. 헬렌은 이렇게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PPT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연습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 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강의 시간은 매번 초과했고 긴장할 때마다 내는 그녀 특유의 소리는 그녀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목소리가 작은 그녀의 기질 탓에 그녀의 깊이와 세심한 면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날들이 계속 되니까 어떤 날은 학생들 중 일부가 지겨운 나머지 헬렌이 강의하고 있는데 대놓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5점 만점의 수업 평가에서 1점을 받았어요. 최악의 점수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정말 처참한 결과잖아요. 자,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여기서 조금 신기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헬렌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형편없는 강의를 곱씹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비디오, 만화,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계속 강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습니다. 형편없는 날들을 통해 소위 감을 잡은 거죠. 그 후에는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어요. 강사들이 해마다 늘 하던 강의만 계속 고수할 때 그녀는 어차피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주류에다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주제로 각양각색의 강의를 맡은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무언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헬렌은 감을 쌓아간 겁니다. 그렇게 10년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 수만으로도 클래스 하나를 더 개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그녀를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헬렌은요, 강의에 재능 없었습니다. 소질 없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사람 당연히 없었어요. 천부적인 감각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다만 형편없는 것들을 그저 부단히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 형편없는 날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대학교 최고의 강의를 하는 헬렌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날은 더 이상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냥 매일 배우고 있다. 네, 여러분, 실패라는 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고를 수 있습니다. 형편없이 일단 했을 때 수반되는 불쾌한 그 감정을 받아들일 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똑같은 그 일상을 반복만 할 건지, 여러분, 바꿔야겠다면 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일단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번째 실패에 취약하거든요. 첫 번째 실패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도 형편없으면 대부분 속절없이 무너져요. 이때 컨트롤을 진짜 잘 하셔야 해요. 이때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 어쨌든 이거 했고 이게 성공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몸무게가 13kg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나눠준 단체복을 입어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는 곧바로 1년 안에 13kg을 빼겠다는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충격이 진짜 컸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참가할 예정인 마라톤도 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진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헬스클럽에 들어가죠. 그날은 첫날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는데도 계획대로 1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했어요.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을 받은 지 한참 됐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운동 한 세트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말이 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체중을 재보니까 오히려 1kg이 더 늘어있는 거죠. 마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면서 앨런은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그는 과감하게 끊었던 1년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이 사람은 도대체 뭐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목표하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도달하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 소위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걸 이미지로 진짜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덩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비드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숫자 자체에 연연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소위 애쓰게 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숫자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아야 어느 순간 딱 보면 그 숫자를 초월해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오히려 초과 달성했네. 이게 되어야 해요. 아니, 나는 아직 그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숫자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면 인생 바꾸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는데요. 연구를 통해 이 디테일한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창의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1970년 포드사에서 바로 이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당시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차량 무게는 900kg 이하로 가볍게 가격은 $2,000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숫자 지시가 진짜 디테일했던 거죠. 포드는 전사적으로 매달려서 정말 서둘러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차 뒤쪽에 딱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가 세상에 나와요. 이게 바로 포드의 핀토라는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분명히 CEO가 제시한 그 숫자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거든요. 900kg 이하의 무게를 지닌 $2,000 미만의 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그 숫자에 딱 혈안이 돼서 이 차가 안정성 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큰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이후 포브스와 타임지에서 포드의 이 차량을 세계 최악의 자동차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이 차는 수십 건의 화재로 사망사건을 일으키면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목표에 쓴 숫자는요, 이 숫자를 갖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딱 잡아내서 여러분이 그 숫자를 달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으로 시각화할 때 더 선명하게 잘 상상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에 맞추려고 진짜 막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서 상급자나 관리자라면 혹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사업체 사장이라면 목표를 제시할 때는 이미지가 잘 형상화되는 문장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강압적인 숫자보다는요. 그 숫자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걸 반대편에서 딱 보면요, 이 숫자가 동시에 한계선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어렵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했죠. 다가올 수천 단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그 숫자에 걸맞는 이미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보다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으로 불리는 플라이 레이디라는 사람은요, 매일 5분 동안 방 구출법이라는 걸 설파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5분, 그 작은 성공이요,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진 단 하나의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시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길이 터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 무려 14개 기업을 소유한 창업가 톰 파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훨씬 와 닿으실 텐데요. 그는 사실 젊은 회계사였거든요.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동네에 입주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동네는 쓰레기 수거 회사랑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직접 구입해버리자고 입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한 입주민이 말합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네, 언짢았지만 순간 내 삶에서 도전이다 라고 딱 직감이 왔다고 해요. 말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업계를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리스크가 적은 괜찮은 사업인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심지어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해서 경쟁이 막 치열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곧바로 트럭을 한 대 삽니다. 그리고 그 동네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 700가구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려면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그 숫자도 진짜 꼼꼼히 계산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첫째 날 파조는 자기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700가구가 아니라 겨우 200가구의 쓰레기만으로도 트럭이 꽉 차버린 거죠.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다. 원래 거의 대부분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요. 어쨌든 이 파조라는 남자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그야말로 혼자 형편없이 시작하고 일을 해 나아가면서 요령을 터득한 겁니다. 그렇게 얼추 돈이 모일 무렵에 이제 회계사 일을 관두고 아예 이 사업에 100%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점차 쇼핑몰, 소규모 공장 쓰레기까지 취급하면서 쓰레기 매립지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이제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는 결국 7,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의 CEO가 되었습니다. 네, 이 파조라는 남자는 당시 쓰레기 처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정말 큰 목표는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아예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그걸 이룰지 방법은 모르는,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당신은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버리지 말게나.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만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장, 한 개, 한 번,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요, 사람은 정말 기분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기분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진짜 놀랍도록 창의적이거든요. 이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오늘 하루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낸 작은 생각, 행동, 이거요, 어느 순간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그저 부단히 나는 한다는 이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40이 다 될 무렵에 그녀는 마침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 그녀는 이걸 딱 깨달았다고 해요. 그 정점을 찍는 메시지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 일로부터 인생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진짜 엄청나게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들은 진로 분야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장장 20년간 일명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계의 전설로 남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 2부에서 이들을 스쳐간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진짜 생각 하나 바꿔서 인생을 바꿔버린 사례들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삶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로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시간은 제한적이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는 없겠으나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정규 교육에서 호기심이 살아남는 건 기적이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를 즐겨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그 무언가를 할 때 이게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묻지 않아요. 단지 호기심을 빠르게 채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 태도는 줄어듭니다. 그 대신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이제 세상은 몸이 큰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주입시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는 거나 잘해야지. 어쩐지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 의지를 꺾음으로써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을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죠. 저자는 말합니다. 기타를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쳐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여러분이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기타가 지난 1년간 방 옷장 선반 위에 놓여있다고 상상해볼까요? 아니면 한때는 갖고 싶었으나 이내 곧 마음이 사그라든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일단 기타를 예시로 들게요. 여러분은 그 기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기타를 진짜 배우고 싶은지, 어쩐지 확신이 서지 않고 손을 어디로 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래저래 한번 아무렇게나 그 기타를 쳐볼 생각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에선 이렇게 말하죠. 당장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도 진짜 하는 사람은 4%도 안 된다. 그래서 소수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성공이 참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타를 한번 쳐볼 수 있는 것, 이것부터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은 컨디션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은 아니라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공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그것을 해보는 것, 이 마인드면요 충분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는 말습관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일단 비용, 득과 실을 먼저 계산하고요. 시도하기 전엔 엄청나게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처음 그 동기가 완벽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결국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기 전까지는요,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성공하면 돼요.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진로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는 아이들을 추켜 세우고 칭찬해 줍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몰입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곧바로 우유부단하고 뚝심 없다는 평가가 돌아오잖아요. 이미 자신의 길을 찰떡같이 찾아서 알아서 진득히 하고 계신 분들은 칭찬을 많이 들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원래 끈기가 좀 없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딱 잘라서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한다는 건요,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마치 데이트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살 길을 알려주겠다며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서 직업이며 결혼할 사람이며 내가 정할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전문가들도 도처에 널렸고요. 성격 유형과 흥미, 소명의식과 꿈을 알기만 하면 완벽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를 찾아주고 심지어 별자리까지 동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이런 황당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알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엔 소위 고정된 틀로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소 무게감이 가벼운 것들은 일단 먼저 고정된 틀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요리가 그렇겠죠. 요리 초보의 경우에는요, 요리책에서 말해주는 그 한 스푼,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서 인상을 팍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칼같이 그 고정된 틀을 지키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변형해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이 요리도 처음엔 레시피를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요리할 땐 어떤가요? 인생은 요리랑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고정된 틀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아니 그보다 더 정해진 레시피대로 살기를 고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겨워지죠. 하물며 요리마저도 한 1년만 하다 보면 레시피대로 그대로 요리하는 게 지겨워지는데 하물며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하고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 하나 정도는 만들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는 레시피, 저기 있는 레시피를 가져다가 여러분이라는 개성을 드러낼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실 건가요? 그러니 여러분, 가벼운 계획이 똑똑한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도 무겁기 때문에 이 인생을 진두지휘하는 계획마저 무거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계획, 가벼운 시도는요, 꼭 무언가를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법의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범죄 수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정말로 즐겨보고 관련된 책에도 빠져든 소위 말해 덕후였죠. 때마침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범죄학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게 됩니다. 범죄 분석 실험실을 방문하던 전날은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웬걸 실험실 안엔 온통 눈아픈 형광등 불빛이 장렬하고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고 무덤덤해 보였고요. 곰팡이 냄새와 병원 소독약이 뒤섞인 냄새에 그녀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일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함께 참석한 자신의 동기는 자기의 천직을 찾았다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모쪼록 그녀가 TV 드라마를 탐독하며 방 안에서 혼자 자신만의 헛된 꿈을 계속 키워만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저자의 연구팀과 같이 몇 달 동안 함께 다른 방향을 모색했다고 해요. 그녀는 사실 눈을 확 사로잡는 아름답고 특이한 재료들을 찾아다니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녀가 범죄 수사물에 빠진 이유도 그런 드라마에서 풍겨져 나오는 특유의 감각적인 미장센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분야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죠. 3개월 뒤 그녀는 말합니다. 제 성격과 이렇게 잘 맞는 일이라서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프랑스 영화배우 카트린 드네브는 말하죠. 기회라는 건 처음 봤을 때 되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다. 자, 여기 저자 연구팀에 찾아온 피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소위 피를 못 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의사를 꿈꿨다고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려운 수학, 과학 공부에 늪에 빠져서 결국엔 이 과목을 못하는 나는 수의대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그녀는 피를 못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녀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유가 되었죠. 아버지의 현실적인 충고까지 이어지자 영문학과로 진학한 그녀는 경제학도 함께 전공했습니다. 재밌진 않았는데요. 그런대로 흥미로웠다고 해요. 주변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수의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역시 안 가길 잘했다는 확신이 섰다고 해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한 뒤에 MBA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경영 투자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점점 승진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30대 후반으로 갈 무렵에 그 모든 게 갑자기 시들해져 버렸죠. 처음엔 부서를 바꿔가며 흥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일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에 가까워질 무렵에 그녀의 회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일하던 팀이 축소되고 그녀는 6개월 유급 휴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휴가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자와 저자의 연구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연구팀은 정말 매번 그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걱정과 지나친 합리화를 그만두고 흥미있는 일을 해보세요. 네, 그녀는 사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그 어떤 플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흥미로워 보이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다 살펴보기로 한 거죠. 외국어와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서나 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로 일하기 위한 4주간의 훈련에도 참가해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순간까지는 즐거웠는데요. 중간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지루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견디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그녀가 늘 해보고 싶었던 프랑스에 직접 가서 프랑스어 공부하기, 이 3주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번번이 포기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낸 그 3주가 정말 행복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3주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보낸 시간과 지난 몇 개월의 마구잡이식 일상 덕분이었죠. 이제는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흥미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배운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동네 동물병원에 청소와 기타 잡물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상과는 달리 동물들과 일할 때 피와 상처 이런 건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아프고 다친 동물들을 돕는 일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만든다는, 시간이 그냥 간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네, 40이 다 될 무렵에 그녀는 마침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수학, 과학을 못했어도 곧바로 전문대에 입학해 화학, 생물, 물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팍팍한 일터에서 의미 없는 일에도 부단히 힘을 써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전 과목을 훌륭한 성적으로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에 그녀의 진심이 잘 드러나는 자기소개서와 독특한 이력들로 그녀는 마침내 몇 군데의 수의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입학 후에는 수석 졸업이라는 명예까지 안고 당당히 그걸 해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고 까다롭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즐기는지.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 그녀는 이걸 딱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나를 막았었구나. 계속 방해했었구나. 그리고 사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종종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일부러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혹여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도 완강하게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도중에 경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최소한의 투자로 일단 해보고 내가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지 그 가능성을 빨리 확인하는 겁니다. 좀 더 일찍 용기 낼걸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약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멍한 눈으로 살아가면, 죽음 앞에서 후회가 되면 그건 진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낼걸. 이런 생각 없이 지금 현재에 온전히 만족하신다면 그건 진짜 진심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오직 나에게 맞는 그 인생 트랙을 이루는 데서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메시지를 소설가 아나 퀸들렌의 말로 들어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아나 퀸들렌이 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뉴욕타임스를 그만뒀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죠. 전업주부에서 소설가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행복했죠.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자신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만족 못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배우 릴리 톰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쥐들끼리 하는 경주에서 이기면 뭐하나요? 그래봤자 내가 쥐일 뿐인데요. 그러니 그냥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웃음 짓는 인생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2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